안녕하세요. 40대에 들어서면서 구사일생한 여자입니다. 사람이 꼭 저렇게는 안 돼야지 싶은 모습들 있잖아요. 절대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 말이에요. 근데 간혹 본인이 절대로 되기 싫은 인간상에 너무 집착해서 기피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피하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 길로는 절대 들어서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길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게 들어오지 않기 위해 머릿속에 수백 번 그렸던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저는 이번에 어리석게 그 길로 들어선 사람과 연을 끊었고 여러분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흔히 사람은 닮은 사람끼리 끌린다고 하잖아요. 살아온 발자취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저랑 남편은 그렇게 만났어요. 팔자가 사나운 사람, 아니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저랑 남편이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어머니랑 아버지, 4살 터울의 오빠, 이렇게 4명이었죠. 오빠는 20대 후반에 혼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장남이 호기롭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만의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전적이라는 게 부모님이 모아뒀던 목돈 전부여서 전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원래 성실하고 전도 유망했던 오빠를 부모님은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오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몽으로 부모님께 앞길이 창창할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받았거든요. 정여비가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대신 태몽을 꾸셨는데 그 태몽이 할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넓은 들판에 혼자 있는데 새하얀 백마가 두두두 대지를 울리면서 달려오더라. 그런데 가까이 온 백마의 눈이 총기로 반짝반짝 빛났고 할아버지 앞에 오더니만 백마 발 아래 땅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 태몽 듣자마자 딱 느낌이 왔지. 우리 정여비가 정말 큰일 할 예인 거야. 가족이 한데 모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오빠의 태몽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부모님께는 전 재산을 걸 만큼 오빠의 실패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오빠가 모두의 기대를 깨고 사업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날린 투자금 내놓으라는 투자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오빠는 집에도 사무실에도 못 가서 한순간에 숨어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평생을 실패 없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신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오빠는 처음으로 온몸을 뒤엎는 좌절을 이겨내지 못했고요. 작은 실패에도 그래도 난 어떻게든 돼 라고 말하던 오빠는 새벽에 술을 잔뜩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죠. 표면적으로 사고사이긴 했지만 오빠는 실패로 얼룩진 본인의 인생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믿던 장남의 사업 실패 그리고 이딴 죽음에 저희 집안은 처참해졌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크게 좌절하셨어요. 오빠의 장례식장에는 술에 만취가 돼서 오빠를 보내지 못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죠. 매일같이 술에 취해 떠난 오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사불성이 되시곤 했어요. 같이 사는 어머니와 저는 아무리 오빠의 죽음을 가슴속에 묻고 일상을 되찾아 가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더욱더 힘들었죠. 그런데 죽음이란 그림자는 오빠를 데려가 놓고 아직 저희 집에서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사무치는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시고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가는 걸 택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남은 저와 어머니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고통에 절여질 대로 절여진 아버지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 떠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걸 그만두고 어머니와 남아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원래 동네에서 오래 옷 수선집을 운영하셨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예 가게를 접으려고 하시다가 그래도 뭐든 움직이면서 꾸준히 할 만한 게 필요하다는 제 얘기를 듣고 다시 수선 가게를 여셨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말이 왜 있는지 저와 어머니는 절실하게 깨닫게 됐죠. 남편도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간간히 얼굴 보고 인사하던 다른 부서 사람이 남편을 소개시켜 줬었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자마자 아, 이 사람도 편하게 산 사람은 아니구나 했어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고 말도 한참 머릿속에서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고 또 종종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모습 같은 걸 보고 어쩌면 하고 생각을 했죠. 연애 초반에 남편 자취방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 남편이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방에 있었는데 다른 방에 들어갔어도 남편의 목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서 본인도 목소리를 조절을 못해서 다 들렸던 거였어요. 뭐라고? 너 또? 말을 말자. 서운수 너 정말 왜 그러냐? 또 잡혀가고 싶어? 아버지처럼 안 산다며. 너 나왔을 때 나랑 약속했잖아. 그런데 대체 왜 그래? 듣기 싫어도 다 들리는데 아무래도 가족 문제 같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실수라도 본인 가족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게 의식적으로 숨긴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전화 통화를 마치고 어두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을 때 딱히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저 사람과 내가 더 깊어질 만한 관계면 먼저 저 사람이 나를 믿고 말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과 저는 서로 살아온 환경을 나눴어요. 남편이 무수히 많은 말을 했지만 특히나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에 대한 남편의 감정은 분노를 넘어서 혐오에 가까웠어요. 그 인간이 평생 나한테 아버지 노릇, 부모 노릇 한 번 한 적도 없어. 나는 그 인간 때문에 처음으로 남봉꾼이란 단어가 뭔지, 노름이 뭔지, 강원랜드인지 뭔지가 어떤 곳인지 초등학생 때 다 알았으니까. 잘하던 사업도 말아먹고 있는 돈도 인생 한 방이라고 단 한 번의 기회로 다 만회하겠다고 들고 가서 다 날려먹고 나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인간 쫓는 빚쟁이 피해서 야반도주 한 적도 있어. 빌린 돈을 빌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 언젠가 이자 쳐서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쓰다가 그 꼴 된 거야. 그딴 인간이 꼴에 어디 주점에서 만난 여자를 또 첩들인다고 난리 피우다가 우리 어머니 넘어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보고 원래는 성실했다. 그래도 너희 아버지니까 미워 말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돼? 아니 원래 성실했던 사람이 왜 노름을 하고 왜 외간 여자랑 살림을 차린다고 해? 원래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었던 거야. 원래 좋은 사람이 갑자기 돈놀이를 하거나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지.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은 안 될 거야. 무책임하고 무식하고 우리 가족이 그 인간 하나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인간 요새 폐지 죽고 다니는 것도 살려고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술 먹고 여자 만나려면 한 푼이라도 쥐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요새는 집에도 안 들어온대. 연락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하다가 병들었는데 절대로 그 인간처럼은 안 돼. 정인아, 나는 그 인간이 밟은 길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깊고 오래된 만큼 남편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닮은 본인 얼굴도 싫어해서 거울도 잘 안 본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시력도 안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고 다녀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를 조금이라도 숨기기 위해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세한 노력들을 혼자 고민하고 고안했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남편 본인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될 일 없다. 제 안에서 아버지는 완전히 지웠고 할 수만 있다면 몸속 DNA까지 다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철석 같은 남편에게도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여동생, 제 시누이였어요. 걔는 딱 우리 아버지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여기저기 외상 달고 다니는 걸 봐서 그런 건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동네 문방구나 장난감 가게 아버지랑 똑같이 외상 달고 다니던 애야. 또 아버지랑 죽은 어찌나 잘 맞는지 알아? 가끔 걔를 보면 아버지 안 좋은 점이 딱 보여서 힘들어. 그러다가 1년 전에 사기치다가 실형받고 교도소에서 1년 살다 나왔어. 그전에도 직장에서 돈 빌리고 잠수 타고 만나던 남자한테도 돈 받고 사라지고 해서 내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쩌려고 이러냐고 해도 말 안 들어. 난 걔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로도 실형 살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거의 30명을 상대로 사기쳐가지고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를 했거든. 근데 솔직히 난 그때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지가 콩밥이라도 먹고 오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했지. 근데 평생 그렇게 아버지 판박이로 개망나니처럼 살아온 애가 고작 1년 감방 생활했다고 바뀔 리가 있겠어? 아휴. 그럼 감옥 나오고 나서 지금은 뭐 하는 거 있어? 모르겠어. 물어볼 때마다 달라져.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알바한다고 하고 어느 날은 어디 격리로 들어갔다고 하고 아버지 혓바닥 그대로 닮아서 거짓말을 얼마나 태연하게 잘하는지 알아? 나는 이제 걔가 하늘이 파랗다고 해도 절대 안 믿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남편은 쉽사리 하나뿐인 동생을 놓지 못했어요. 저희가 결혼한 다음에도 신우의 거짓말에 속아 몇 번 돈을 뜯겼거든요. 초반에는 그냥 넘어갈 만한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뭐 커피가 먹고 싶은데 이번 달 생활비가 없다. 우는 소리를 하면 남편이나 저나 기프티콘을 사서 종종 보내줬고요. 친구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됐다고. 근데 본가에서 술집이 멀어서 자취할 거라고 해서 남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 보태라고 돈도 보내줬었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문제가 터졌죠. 일하던 술집이 문을 닫게 됐다고 당장 자취방 월세 어떻게 하냐고 대성통곡을 해서 남편과 제가 상의를 해서 2달치 월세를 보내줬었거든요. 그동안 걱정하지 말고 일 구하라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자취는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당시 만나던 남자 집에 얹혀서 살았던 거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자취 시작할 때 보태라고 줬던 돈도 또 밀린 월세 낸다고 받아간 돈도 그냥 용돈 받아간 거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길바닥에서 시누이를 한번 잡을 뻔했죠. 시누이는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고 이제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그 남자하고도 헤어지고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바닥에 아예 엎어져서 용서를 구해서 그나마 넘어갔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제 시누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시누이 고질병 같은 거짓말이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성정을 용서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시누이에게 동생이 절대 아버지처럼 남 등쳐먹고 피해 끼치면서 본인과 가족의 인생까지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길 바라면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위를 초과하게 되니까 남편도 더는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시누이는 그 당시 암 투병 중이셨던 시어머니 옆에서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계약직이긴 했지만 일도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타와야 할 때마다 본인이 나서서 잊지 않고 다녔고요. 남편도 드디어 동생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 마음을 놨었고요. 시누이는 종종 본인 벌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 저희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였기에 저도 남편도 당연히 도움을 줬었습니다. 오빠, 엄마 집에 병원에서 쓰는 침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등받이 올라오고 식탁도 옆에 달려있는 거 엄마가 저번에 한 번 입원하셨을 때 쓰신 다음에
종종 말씀을 하시네. 그런 건 얼마나 하냐고. 근데 내가 이번 달 통장 사정이 간당간당해서 오빠랑 세연이가 괜찮으면 그거 시키게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때 제가 막 첫째를 낳고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라서 저도 남편도 자주 시어머니를 뵈러 못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도 사는 게 바쁘고 애도 어리니까 이해는 해주셨어도 저랑 남편은 늘 편찮은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러니 시누이가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또 옆에서 시어머니가 필요한 걸 바로바로 말해주는 것도 고마웠죠. 그래서 시누이가 시어머니 문제로 연락을 할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모든 도움을 줬습니다. 엄마가 홈쇼핑에서 다리 마사지기를 오래 보고 계셨다. 친구분이 이번에 딸하고 여행 갔다 온 걸 부러워하신다. 이번 달 병원비가 더 나왔다 등등.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별말 없이 돈을 보내줬고요. 근데 이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없이 찾아간 시어머니 댁에는 시누이가 사드리겠다고 한 침대도 마사지기도 또 시어머니 주변 친구분들 중에 여행을 다녀온 분도 없었고 심지어 시어머니 말로는 시누이가 며칠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시댁에 있는 시누이 짐을 몽땅 끌어내서 싸기 시작했어요. 걔 본가에서 아예 쫓아내버린다고. 이런 동생, 이런 딸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시댁에 온 시누이와 남편이 한판 크게 싸우고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시누이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뺨까지 맞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맞은 시누이가 나도 이런 집구석 필요 없다. 병간호 하면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아냐 라고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시누이와는 일체 연락하고 있지 않아요. 종종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 절대로 뭘 요구하려는 낌새만 보여도 그냥 연락 끊으라고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또 남편은 제게도 미안해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누이를 도와주거나 시어머니 일로 돈을 보낸 것을 상의하고 동의도 한 거지만 본인 가족 일로 집안 가게에 구멍이나 내다니 제 얼굴 볼 낯이 없다고 했었죠. 남편이 시누이를 집에서 완전 쫓아낸 다음에 제게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에 나네요. 지금까지 동생은 그래도 아버지랑 다를 거라고, 내가 포기 안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그냥 걔는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아버지란 작자를 꼭 닮은 거야. 그래도 이렇게 쳐내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 인간도 그 인간 딸도 이제 나랑 어머니 인생에서 떨어져 나간 거나 다름없으니까 괜히 언제 무슨 일 날까 가슴 졸일 일도 없잖아. 애써 이제 가족의 절반과 뒤돌았지만 오히려 후련하고 앞으로 걱정 없이 살 것 같다고 본인을 다잡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생각만큼 환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딸 2명을 키우면서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연애할 당시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을 쭉 다니던 남편은 거의 10년 동안 승진도 그냥저냥이었고 연봉도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올라서 이제 그곳에서 본인의 미래나 발전은 없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몇 달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버스 기사를 시작했어요. 그전 일보다 고되긴 해도 월급이 훨씬 높았거든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길로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저도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둘째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복직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둘째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유 있진 않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 서로를 보듬고 또 도우면서 살았죠. 첫째가 친구 따라서 제주도로 영어 캠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안 돼서 정말 눈물을 삼키고 단호하게 못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해주고 싶은 거 모두 해줄 수는 없어도 하루하루 조금 더 나은 날을 위해 살면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인 건 뭐든 해줄 수 있는 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흘렀을까요?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딸 둘이서 다니는 학원이 늘어서 저는 건물 청소를 2곳을 더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몸은 확실히 힘들긴 해도 스케줄 조절을 잘 활용하면 꽤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늘리고 버는 돈도 늘어나니까 무슨 조화인지 남편이 가져오는 돈이 줄어들더라고요. 남편이 몇 달 추가 근무까지 뛰어가면서 진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없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하던 버스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무겁게 꺼내더니 이제 이 회사에서도 오래 못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다니긴 했는데 남편은 남은 시간에 다른 일을 찾아본다고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점점 남편이 받는 월급의 20%가 줄고 30%가 줄고 언젠가부터 반토막이 나더니 끝내 이번 달 월급은 카드값으로 다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어찌저찌 살아는 졌어도 매달 있던 돈 절반이 날아가니까 확실히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남편을 앉혀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은 있냐 따져먹고 싶었지만 일단 남편은 매일같이 밖에서 다른 일 찾으면서 다녀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서 남편을 탓할 수도 없었죠. 남편은 정말 힘들었는지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지금 안 뵈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잖아. 어머니 몸 상태가 나아진다곤 해도 혹시 모르는 일이고 내가 요즘 마음이 뒤숭숭한가 봐. 계속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 이렇게 말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집 오기 전에 시댁에 들르고 쉬는 날에도 아침부터 시어머니랑 밥 한 끼 하고 온다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해도 어머니랑 나랑 오붓하게 둘이만 있게 해줘. 지금 아니면 어머니도 언제 아들이랑 데이트 해보겠어? 이렇게 말해서 따라갈 수도 없었고요. 근데 처음에는 애틋하고 좋아 보이기만 했던 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만 가면 아예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어머니 만났냐, 요즘 몸 상태는 어떠시냐 물어도 문자나 답장도 없었고 문자가 안 돼서 전화를 해도 전화가 걸리다가 뚝 끊기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하루 종일 걱정하다가 집에 온 남편에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물어도 그냥 어머니랑 옛날 얘기하다가 못 받았다 이해 좀 해주라 하고 넘기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마음을 알아서 굳이 본인 어머니 찾아간다는 걸 말릴 수도 더 말을 보태기도 어려웠죠. 근데 저의 이해를 완전히 배신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김없이 쉬는 주말에 시댁에 다녀온다고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하고 남편이 나갔는데 저도 그날 약속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애들은 친구네 집에 가고 학원 간다고 해서 마음 놓고 나갔는데 그 약속이 친구가 일이 생겨서 취소가 된 겁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어차피 집에 저 혼자 있는 게 돼서 나간 김에 근처 맛집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시댁 현관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겁니다. 남편의 신발로 보이는 게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하고 시어머니를 부르면서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남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일단 사온 음식을 주방에 두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뭐 어찌할 선택권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실 때까지 기다렸죠. 시어머니는 한 30분 뒤에 잠에서 깨어나셨고 말도 없이 집에 와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너 여기 왜 있냐? 언제 왔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나가다가 어머님이랑 저녁 먹으려고 음식 포장해서 왔어요. 여기 꼬바로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님, 애 아빠 오늘 여기 안 왔어요? 경훈이? 아니, 안 왔는데. 너희 여기서 만나기로 했니? 아니요. 오늘 시간 되면 들른다고 했는데 일이 좀 바쁜가 봐요. 오늘은 저랑 어머님이랑만 밥 먹어야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분명히 일찍 시댁에 간다고 떠난 사람이 아예 여기에 오질 않았답니다. 괜히 시어머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말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일단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의 행적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와 식사하면서 종종 내뱉는 말이 어째 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랑 안 살아도 된다고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어차피 혼자 사는 사람 수두룩해서 나도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적적하긴 하더라. 내가 요새 그 인간, 아니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경우내비 생각도 좀 난다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아유 자주 올 필요 없어. 그냥 늙은이가 습관처럼 우는 소리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너 와서 같이 식사하니까 좋긴 좋구나. 경훈이도 애미한테 얼굴 좀 비추라고 해라. 아주 내 배에서 나온 놈 얼굴 다 잊어버리겠어. 그때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시댁에 간다고 시어머니의 얼굴 보러 간다고 했던 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남편은 제게 그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대체 어디를 간 걸까요? 솔직히 저는 바람을 의심했습니다. 이 인간이 돈 없다 힘들다 하더니 나 말고 다른 살림을 차렸구나.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살림이 2개니까 나갈 돈이 많아서 그랬구나 하고 일을 갈았어요. 어떻게 하지? 당장 이혼을 해서 내가 딸 2명을 데리고 살 수 있을까? 만약 이혼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구질구질한 생각도 참혹한 복수에 대한 생각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하든 당장 남편이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증거와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또다시 제게 시댁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다음 주에 바로 남편은 점심때 근무 마치고 시댁에 간다고 하더군요. 가서 저녁 먹고 온다고 덧붙였고요. 저는 바로 친구에게 차를 빌려서 남편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버스 회사 앞으로 가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죠. 2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터덜터덜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정말 터질 것처럼 요동치고 덥지도 않은 제 뒷덜미로 땀이 한 줄기 주룩주룩 흘렀어요. 축축하게 젖어가는 손바닥을 소매에 닦으면서 남편이 탄 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경기도 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갓길에 멈춰서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곳에는 정말 크고 한적한 커피숍이었는데 남편이 그곳에 주차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 눈에 들킬 게 걱정돼서 이렇게 멀리도 왔구나. 그래도 일말의 수치심이 있네 하고 차 안에서 헛웃음을 흘렸네요.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다급하게 커피숍 안으로 들어서는 남편을 보면서 오늘 확실하게 현장을 잡고 결판을 내버리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종종 걸음으로 가는 남편을 따라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은 크게 디귿자 형태로 생긴 구조 같았는데 남편은 카운터에서 음료를 시키지도 않고 바로 커피숍 맨 끝자리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그 안쪽에서 누가 본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 제일 끝자리를 향해 걸어갔고 코너를 꺾어 가자마자 방금까지 저와 5m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남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따라오는 걸 알고 따돌린 건가? 어딨지? 하고 몸을 숙이고 여기저기 남편을 찾는데 카페 제일 구석자리 커다란 화분으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남편의 머리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통이 이상하게 어디를 향해 계속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하는 모양새인 거 있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뭘 찾는 건가? 아니면 인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숨을 죽이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뭘 찾는 것도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커피숍 구석 바닥에 꿇어앉아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계속 숙이면서 마치 용서를 비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용서를 비는 사람은 마치 상전처럼 맞은편에 앉아서 수그리는 남편의 머리 꼭대기를 심드렁하게 보고만 있었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말 어떻게 해서 이자랑 원금 싹 돌려드릴게요. 한 달, 아니 딱 3달만. 아니 지금 없는 돈이 무슨 수로 한 달 만에 생겨? 내가 우리 서 사장 배려해서 이런 인적 드문 곳까지 와서 서 사장 우는 소리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서 사장이 제발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해서. 나 원래 같았으면 이런 거 출장비도 받아. 그거 알아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절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사장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장님. 저 죽으면 저랑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 내가 배를 하든 말든 무조건 시간만 달라는 사람이 알긴 뭘 알아? 나 진짜 많이 기다렸어? 그거 알아 몰라? 근데 본인 입으로 한 방에 만회하겠다고 남의 돈 가져갔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서 사장 그 혓바닥에 어지간히 미련이 없나 봐? 그치, 김 실장? 이게 대체 무슨 대화인가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은 남편보다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지긋한 나이에 맞지 않게 화려한 화장에 화려한 옷, 또 밑도 끝도 없이 거만한 행동까지.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 김 실장으로 불린 남자는 남편처럼 40대 중반? 아니면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딱 봐도 주먹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왜 남편이 살면서 절대 엮일 일이 없는 사람들과 이런 외진 곳에 있는 커피숍에서 왜 만나고 있는지, 왜 무릎까지 꿇고 있는 건지 모든 게 의문이었고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불안했어요. 저는 남편이 커피숍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면서 그 의문의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걸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갔어요. 무슨 상황이든 일단 제 남편이 누군가에게 이마에 피가 나게 머리를 수그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기까지 어떻게... 아니, 왜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당신이 이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있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일단 나가자. 여보, 일단 나가 있어봐, 어? 우리 서 사장님 사모님인가 보다. 서 사장 어떡해? 그렇게 안 들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그 의문의 여자는 혀를 끌끌 차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 처진 남편의 어깨를 들고 있던 지갑으로 툭툭 치고는 말했습니다. 나 시간 더는 못 줘. 정해진 날짜까지 안 보내면 알아서 해. 서 사장 신조대로 한 방 노려서 어떻게든 해보던가. 그럼 사모님이랑 말 나눠요. 그렇게 의문의 여자가 일행과 함께 유이 커피숍을 빠져나갔고 남편은 한동안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엉거주춤 일어나지도 않는 것도 아닌 모양새로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뭔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제발 이게 끔찍한 악몽이길 바랬습니다. 저는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바로 뒤에 있던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물었죠. 지금 여기서 다 말해. 당신이 조금이라도 뭘 숨기는 것 같거나 우물쭈물하면 나 저 사람들 바로 쫓아가서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나 여기서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말해.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자 남편은 제 앞에서 한동안 말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남편을 보다가 먼저 나간 사람들을 따라 나갈 것처럼 일어나니까 남편은 여보 알겠어. 말할게.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제발 그냥 앉아. 라고 말하면서 제 팔을 잡고 늘어졌죠. 제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한숨을 한번 훅 뱉으니까 남편은 다 마른 입술을 삐죽삐죽 움직이면서 입을 떼더라고요. 내가 미쳤었어. 정윤이 학원 문제도 혜윤이 학교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내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우리 애들 원하는 거 다 해주지도 못하고 당신은 애들 학교 보내고 바로 건물 청소하러 나가서 종일 고생하고 당신 요즘 손가락 관절 염증 생겨서 힘들어했잖아. 그거 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한순간 혹해서 돈을 일단 빌려서 당장 생활비에 조금 보탰는데 돈이라는 게 쓰면 쓰는 것보다 배는 구멍이 뚫리는 것 같잖아.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 뭐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옆에서 정보 좀 얻어서 한번 해봤어. 근데 그게 영 내가 해서 대박은커녕 쪽박만 치는 거야.
그래서 또 아는 사람 따라서 카드를 조금 했어. 초반에는 많이 땄어. 당신 기억하지? 내가 추가 수당 받았다고 월급 더블로 가져간 적 있잖아. 근데 그게 운빨이 다한 건지 하우스터가 내 기운이랑 안 맞았는지 장소 바꿔가면서 하는데 또 돈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판돈 걸 게 있어야 나도 까먹은 거 만회해서 당신이랑 애들 있는 집으로 가지.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네, 남편은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장 반년 동안이나요.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본인 아버지처럼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도박에 미친 겁니다. 대출 빚 갚는다고 주식했다가 갚기는커녕 더 빚을 만든 거죠. 아까 그 여자는 고리 사채업자였고 그 옆에 남자는 그 사무소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이미 금융권에서 대출을 땡겨받을 만큼 받은 남편은 사채업자에게까지 가게 되었고 처음에 1,000만 원을 빌렸던 게 나중에는 더 불어나고 또 그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으니 그거 한 방에 갚겠다고 도박과 주식을 하게 됐다는 남편은 그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당신, 절대로 당신 아버지처럼은 안 된다며.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된다고 책임감 없고 무능하고 도박이나 여자에 미친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본다고 당신이 제일 경멸하는 인간이 그런 인간들이라며. 근데 그렇게 말했던 결과가 이거야? 어? 지금까지 월급도 안 가져온 게 다 노름하고 그 사채 빚 갚느라 그랬던 거고. 여보, 내가 돈 까먹고 당신이나 애들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다 우리 가족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도 가족이 더 편하게 살길 바랐으면 차라리 일을 했어야지. 나한테 상의를 해서 부업을 하든 뭘 하든 일을. 그렇게 일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어? 애는 둘인데 우리 둘 수입으로는 학원 하나 보내기 빠듯하잖아. 그래서 그랬어. 당신도 돈 걱정 안 하고 건물 청소 같은 거 안 하고 애들도 다니고 싶은 학원이나 가고 싶은 곳 엄마랑 아빠랑 원 없이 갈 수 있게. 당신이 도박 시작해서 빚진 거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 당신이 진짜 가족을 생각했으면 아무리 돈이 궁하고 살기 팍팍해도 도박에 빠지진 않지. 당신이 카드하고 다닌다고 우리 가족 상황이 한순간에 풍족해져? 당신 제정신이야? 심지어 하는 족족 돈 까먹어서 사채까지 진 사람이 뭘 믿고 그렇게 말해? 내가 당신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제발 나 버리지만 마. 어? 나 당신까지 없으면 정말 안 돼, 여보. 정윤 엄마. 내가 이거 다 해결할게. 인생은 한 방이야. 내가 이번에 정말 잘 되기만 하면 한 방에 다 만회할 수 있다고. 다음 주에 모임 하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어? 한 방이다. 이 말에 어지럽던 제 마음이 정리가 싹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남편의 입을 빌어서 말이죠. 남편은 늘 본인 아버지가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경기를 일으켰으면서 이제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한 방이라는 말을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고 싶지 않았어도 저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눈에 핏발이 다 터져서 본인이 그토록 혐오하던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된 사람에게 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한 방 혼자서 해. 나랑 우리 애들 없이. 여보, 행여나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까 그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다 당신 도박빚 아니야? 지금까지 몇 달을 내 월급으로만 살았는데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게 안쓰러웠으면 당신이 받은 월급 노름에 쓸 생각 못하고 그냥 나한테 가져다 줬어야지. 당신은 그냥 당신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신 피나 뭐 유전자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내 앞에서 입이 마르게 욕하던 당신 아버지나 동생하고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여보, 당신 말처럼 조금이라도 나랑 우리 애들 생각한다면 여기서 잡음 더 만들지 말고 바로 이혼해.
조금이라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양심이 일말이라도 남아있으면 추잡하게 매달리지 말란 말이야. 저는 그대로 커피숍을 나와서 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딸이 먼저 집에 와서 방에 나란히 앉아서 큰아이는 숙제하고 둘째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한 게 절대 후회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그제야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이 사라지도록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제 친구들은 제가 이 문제로 술 먹고 한번 고민을 털어놓자 도박하는 놈들은 손목을 잘라도 발로 도박한다고 하더라. 정윤이랑 혜윤이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제게 충고를 해주더군요. 아무리 사랑으로 만나서 10여 년을 살았어도 한순간 가족을 저버리고 멍청한 선택을 한 남편이 제 두 딸의 앞을 가로막는 꼴을 더 볼 수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따로 이혼 소식을 전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두운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놈 문제 있는 건 알고 있었다고. 이전에 시어머니 앞으로 나온 암보험금 중 3천만 원 정도 가져가서 입을 싹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 애비처럼 안 된다고 하더니 어쩌다가 저런 거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막지 못한 본인을 탓하시는데 저는 어머님이 막을 새도 없이 어느 순간 그 경멸하던 아버지를 따라간 거라고 말씀드렸네요. 절대 되지 말자 했던 집착이 한순간에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만 거죠.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이 끝까지 합의 이혼을 못한다고 해서 소송까지 걸어서 갈라섰네요. 어떻게 끝까지 사람을 질리게 하고 구질구질하게 나오는 건지. 이미 신용불량자에 빚이 있을 대로 있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니 양육비니 받을 거 하나 없었지만 저는 그저 아이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집을 합쳐서 살고 있어요. 건물 청소는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돈을 모으면 어머니 수선집을 늘려서 함께 하거나 세탁소를 같이 겸하는 건 어떤가 하고 있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1년 정도 뒤에 시어머니는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늘 좋은 시어머니였기에 조용히 혼자 부조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친척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장남인 전 남편이 시어머니 장례식에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이 시누이와 함께 장례를 치렀다고요. 전 남편은 끝내 돈을 갚지 못했는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본인 어머니 장례식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참 돈이 뭐고 도박이 뭔지 한방 노리다가 매번 안쓰럽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도 보지 못하다니 한심하다 못해 정말 내가 저런 인간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붙이고 살았던 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네요. 솔직히 야반도주를 하느라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알지도 못하는 전 남편에게 딸들 양육비 청구도 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상황이 나아져서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번다더라 이런 소식만 들려오면 바로 제 딸들이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꼭 받아내고 말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아예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행여나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도 오지 않았으면 해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던 전 남편은 오히려 아버지라는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버리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다르다, 절대 저렇게 안 된다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저렇게 되고만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그림자에서 나왔으면 됐는데 전 남편은 끝까지 아버지 한방이란 말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빠진 것 같아요. 그나마 저와 제 딸들은 그 구렁텅이에 함께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절대 되지 않고 싶어하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 인생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